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나쁘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게 훨씬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재분배 측면을 한번 볼게요. 실질 임금이 하락해요. 우리 실질 임금 하면 PW라 그랬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면 임금 상승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대로다 하면 얘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 실질 임금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손해를 보고 기업은 이득을 보겠죠. 실질적인 임금이 내가 준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 입장에서 나이스 하는 거고, 노동자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임금이 준 거죠. 나는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짜장면이 만 원에서 2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소득이 재분배가 된다.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 우리 실질 이자율은 뭐였어요?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를 뺀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럼 명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7%를 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명목 인플레를 3으로 예상하고 10%를 받았다는 건데, 예를 들어 똑같이 7이에요. 근데 얘가 5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지울게요. 이렇게 돼야겠죠? 10%, 3% 예상해서 실질을 7%를 벌 생각이었어요. 근데 명목은 그대로인데 우리 인플레가 5%로 변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 이자율은 5%로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채무자는 반대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재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상되는 거는 인플레만큼 올리면 되니까 명목을 아무 이전이 없었어요. 부의 재분배가 없었다. 하지만 예상을 못하면 이런 재분배가 일어난다. 그리고 명목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현금 보유자는 손실을 보고, 명목 자산이라고 하면 경제 변동에 따라서 가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동을 해도 가치 변화가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현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목 자산의 대표적인 건 현금이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만 원은 경제가 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만 원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명목 자산이에요. 그리고 실질 자산, 반대로 이 실질 자산이 있겠죠. 실질 자산은 부동산 같은 거예요. 부동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실물 자산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 얘기했죠. 내 주머니에 있어봐야 물가 상승을 하면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화폐 보유에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는 거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그때 은행을 더 자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두청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보게 되고, 화폐 소유자는 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물 보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보다는 실물 선호를 경쟁하는 거고, 개인이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득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부유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대표적인 채무자는 기업이고 대표적인 채권자는 가게예요. 그래서 가게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정된 명목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고정된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 물가는 지금 5%, 10%씩 올리는데 예를 들어 임금은 1, 2%만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근로자가 손실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기사를 보면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 뭔가 임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내 생활은 더 궁핍해져 간다.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은 1, 2% 올려주면서 물가는 막 5%, 10%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로 따지면 저는 손해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 고용 측면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고용치면 보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제 물가 예상보다 높아서 조건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킴. 우리 AS 곡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이 표를 넣어드렸어요. 예상 물가. 그래서 현재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AS 곡선은 PY죠. PY다 보니까 우리 PE가 더 높다는 거는 우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고용량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과목이 매번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짜장면을 2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예측을 못하면 이 장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이 불안정성이 있으면 액션을 취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상치 못한 게 안 좋다는 거죠. 또 경제의 효율성 측면 한번 볼게요.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실물 투자의 투기가 성행하여 효율성이 저해지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 이런 점은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 또 장기로 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음. 왜냐 몰랐으니까 투기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지속 시에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 증가. 이거는 당연한 거죠. 불확실성 증가해서 이제는 어떻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기계를 살지, 부동산을 살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장기 계약이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본다 그랬죠. 내 명목은 똑같이 10%인데 인플레이션이 3%에서 5%로 증가해보니까 내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자꾸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장기 계약을 하겠어요? 인플레이션율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단기 대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효율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거래에도 장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우리 부동산 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 계약을 하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변동이 커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증가하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장기로 계약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에 우리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기 대출이 안 되니까 고금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 효율성 문제들이 있다.